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CNN의 기자가 취재해온 한국 소식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해외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서 흥미로운 게시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가장 놀라운 국가는? 이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게시글은 단숨에 수백 개의 댓글을 끌어모으며 큰 화제를 모았어요. 평소 전 세계의 이슈와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저는 자연스럽게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CNN의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왓슨입니다. 사회 문제와 국제 뉴스를 주로 다루며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기 위해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있죠. 저의 기사들은 주로 각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환경 문제, 그리고 인류애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기사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의 댓글을 계속 읽게 되었어요. 놀라웠던 것은 많은 댓글이 한 목소리로 한국을 언급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들어본 것이라고는 K-팝이나 K-드라마, 그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 정도였어요. 그런데 댓글들 속 한국의 모습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는데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대처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이 침수될 뻔했는데 순식간에 배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경고 방송이 울렸어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말 그대로 마법 같았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스템적으로 대응했어요. 검사, 추적, 치료까지 모든 것이 빈틈없었죠. 몇 년 전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발 뻗고 나서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들은 단지 정부의 지시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이건 기사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기자로서의 직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호기심도 크게 일어났죠. 정말일까?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시스템과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 저는 한국의 사례를 더 알아보기 위해 심층 조사를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질병관리청 KDCA의 신속한 대응, 실시간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모습, 그리고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한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특히 자연재해 대처 사례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2년 서울의 기록적인 폭우 때 지하철역에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침착하게 안내방송을 따르고 자원봉사자들이 곧바로 모여 배수 작업을 도왔다는 영상을 봤어요. 미국에서라면 아수라장이 되었을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행동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편집장에게 달려가 이번 이야기를 실제로 취재해보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현지에서 취재하면 정말 훌륭한 기사가 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위기 대응을 넘어서 집단 지성이 만들어낸 사회적 성공의 사례거든요. 편집장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허락해 주었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현지에서의 취재 계획을 세우는 동안에도 기대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저는 한국의 정부 관계자와 재난관리 전문가, 그리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대처했던 일반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현지 특파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자료들도 확보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떠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며 메모를 했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이나 취재가 아니야. 한국에서 얻을 진짜 이야기는 분명 독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줄 거야. 스스로 다짐하며 비행기는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다운받아 시청했고 노트북으로는 현지에서 만날 사람들과의 인터뷰 질문을 정리했어요. 또한 한국에서 최근 있었던 위기 상황과 대응 과정에 대한 외신 보도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의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입국 절차가 매우 빠르고 간소화되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대에서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고 공항 직원들의 안내도 친절하고 효율적이었죠. 첫인상부터 여기는 정말 잘 정돈된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이용했어요. 뉴욕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오래되었고 혼잡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의 공항철도는 마치 호텔 라운지처럼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와 와이파이까지 제공되어 이동 중에도 자료를 검색할 수 있었죠. 저는 곧바로 서울 시내에 위치한 숙소에 짐을 풀고 첫 취재를 준비했어요. 첫 일정은 한국의 재난안전관리본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한국이 어떻게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난 발생 시 정부와 민간이 신속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난문자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직접 받은 재난문자 메시지 사례들을 보여주었는데 단순히 날씨 정보를 넘어 대피 방법과 안전 수칙까지 자세히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상알림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처럼 세세하고 실시간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이후 저는 2022년 서울의 폭우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시민을 인터뷰했어요. 그는 자신의 집 근처에 물이 차오르자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근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배수 작업을 도왔어요. 그리고 동네 단체 채팅방에서 필요한 물품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부의 지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 스스로 행동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집단 지성은 단지 정보를 모으는 것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현지에서 만난 외국인들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거주 중인 한 프랑스인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재난 문자나 경고 시스템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느껴요. 특히 외국인들에게도 영어로 안내해 주니까 안전하게 느껴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취재를 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서 감동으로 변해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팀처럼 움직였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조직력과 따뜻한 연대감은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저는 아직도 많은 취재가 남아 있었지만 벌써부터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사로 풀어낼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단순히 한국은 대단하다라는 내용이 아닌 왜 한국은 이러한 위기 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탐구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첫 며칠간 저는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경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위기 대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서울에 머물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삐빅하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낯선 소리에 잠시 놀랐지만 화면을 보니 서울 지역에 강한 비가 예상된다는 재난 문자였어요. 단순히 비가 옵니다가 아니라 집중 호우 예상 시간과 지역 등의 구체적인 안내가 적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보통 뉴욕에서는 폭우가 오기 전날 저녁 뉴스나 기상 앱에서 경고를 받을 뿐 이렇게 실시간으로 맞춤형 정보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재난 문자는 외국인인 저에게도 영어로 번역되어 도착했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취재를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가 보았어요. 뉴스에서만 보던 한강 주변의 침수 위험 지역을 찾았죠. 이미 공무원들이 도로 주변에 물막이 설치를 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움직이며 시민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팀처럼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을 인터뷰하게 되었는데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재난 문자 받고 동네 단톡방에 들어갔더니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바로 달려왔죠. 그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동네 단톡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물품이나 도움의 손길을 연결했어요. 미국에서도 커뮤니티 앱이나 SNS 그룹이 있지만 한국처럼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며칠 뒤에는 한국의 소방서와 재난안전본부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특별히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시연해 주었어요. 가상으로 지진 상황을 설정하고 실시간 CCTV와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대피 명령을 내리는 시뮬레이션이었는데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특히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난 예측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단지 빠르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또 다른 관점을 얻기 위해 일반 시민들과도 대화를 나눴어요. 편의점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죠.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머물던 호텔에서도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린 적이 있었는데 투숙객들 모두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피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나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재난 대피 훈련을 받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그들의 위기 대처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드러나는 집단 지성의 면모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서울 곳곳을 다니며 경험한 작은 사건들조차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어느 날은 서울 명동에서 촬영을 하다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외국에서 기자 신분으로 중요한 자료들이 담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하지만 다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근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저를 차분하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관은 잃어버린 위치와 시간을 물어본 뒤 곧바로 CCTV와 분실물 시스템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30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전화가 근처 카페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제 휴대전화는 카운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곳의 직원은 손님이 남기고 가신 걸 발견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답니다. 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미국에서라면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보통 돌아오지 않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주운 물건을 경찰에 맡기거나 주인을 찾기 위해 SNS에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작은 사건에서도 한국의 집단 지성이 얼마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시스템이 단지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의 안전망으로서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또 다른 날에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취재를 진행했어요. 마침 그날은 시장 내에서 화재 대비 훈련이 진행 중이었어요. 저는 그 현장을 우연히 마주했고 허락을 받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실제 화재 상황처럼 진지하게 대피 훈련을 진행했어요. 상인회장이 나서서 대피 경로를 안내하고 소방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을 시연했죠. 훈련이 끝난 후 상인회장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시장이라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월 1회씩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실제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죠. 그의 말에는 자신감과 책임감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작은 공동체들에서도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과 집단 지성이 자연스럽게 발휘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시민 자원봉사단체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자연재해나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된 시민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시뮬레이션 훈련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가상의 지진 상황을 설정하고 부상자를 구조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재현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들이 단지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 행정기관과 협력해 공식적인 구조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은 퇴직한 6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퇴직 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곳에서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라고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자원봉사 문화가 세대와 상관없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었죠. 이처럼 저는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집단 지성이 단순히 인터넷이나 정보 공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취재가 진행될수록 저는 한국의 진짜 매력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국은 대단하다는 칭찬이 아닌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취재 노트는 점점 빼곡해졌고 한국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낼 준비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이런 놀라운 위기 대처 능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없을까?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에도 한계는 없을까? 한국에서의 취재는 기대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과 집단 지성의 힘을 직접 경험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긍정적인 인상에 금이 갈 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예정에 없던 폭우가 내렸어요. 마치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붓는 비에 거리는 순식간에 물에 잠기기 시작했죠. 재난 문자 알림이 연이어 울렸고 저는 곧장 취재를 위해 장비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지하 상가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속도보다 배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이미 상가 입구 쪽은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상인들과 시민들은 침착하게 물건을 정리하며 대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며 바삐 움직였는데 갑자기 한 상인이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대피해야죠.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주변 사람들도 저를 쳐다봤어요. 순간 나는 기자인데, 취재 중인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뉴욕에서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현장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인의 태도가 조금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배려심이 많다더니 그렇지도 않네. 라는 섣부른 판단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런데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지하 상가 내부로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고 저는 그제서야 현장을 벗어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상인은 이미 다른 상인들과 함께 물이 새어 들어오는 곳을 막고 있었어요. 젖은 몸으로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나르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를 도왔어요. 그의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기사는 나중에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함께 안전해야 해요. 그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진심 어린 염려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한국의 위기 대처 능력과 시스템을 취재하며 그들의 효율성과 기술적인 부분만 바라봤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진짜 중요한 것은 시스템 뒤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폭우가 지나가고 나서 저는 그 상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영업자로 매번 장마철이 되면 물난리를 겪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니까요. 우리끼리 서로 도우면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바로 도움을 주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지자체에서는 수해 지역에 신속히 복구 인력을 투입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효과적인 이유는 정부와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며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폭우가 지나간 후에도 저는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시스템과 사람들에 대한 저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죠. 단순히 잘 정비된 시스템을 넘어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힘을 체감했으니까요. 저는 이후에도 폭우 피해 복구 현장을 취재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봉사활동을 하던 대학생들, 자신의 집이 침수되었는데도 이웃을 돕는 할머니, 심지어는 자영업자가 물에 잠긴 가게를 정리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까지 말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인터뷰는 서울의 한 고등학생과의 대화였어요. 그는 학교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수해 지역에 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재난 교육을 많이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서로 돕는 게 먼저라는 걸 배웠어요. 그의 말에서 한국 사회가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집단 지성이 단지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네이버 카페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들의 집단 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모여 실시간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즉각 응답하는 모습이었어요. 강남 XX 지역에 물이 차서 이동이 어려워요. 근처에 계신 분들 혹시 도움 주실 수 있나요? 저 지금 근처에 있어요. SUV 차량으로 이동 도와드릴게요. 여기 침수된 가게인데 혹시 펌프 대여 가능한 분 계신가요? 저희 동네 자원봉사센터에 여분이 있어요. 연락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오가며 사람들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단순히 정부의 도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여 공동체를 지켜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뉴욕의 상황을 떠올렸어요. 저희 도시에서도 자연재해나 위기가 찾아올 때면 시민들이 서로 돕기는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은 IT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곧장 이 현상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재난관리 전문가와 IT 기업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민간과 정부, 그리고 기술 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들은 재난 문자를 발송할 때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IT 플랫폼들은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이건 단지 기술의 힘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는 위기 상황에서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모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또 다른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시장을 취재하던 중 갑작스러운 단전이 발생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당황하지 않고 손전등을 나눠주고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저는 순간 뉴욕의 블랙아웃 사태가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모두가 당황하며 슈퍼마켓에서는 물건이 동나고 길거리는 혼란 그 자체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위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차분하게 대응했고 서로를 먼저 배려했어요.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단지 빠른 대처나 효율적인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를 향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다는 점이었어요. 이제 제 기사에 담길 이야기는 더욱 진정성 있고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시스템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시스템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어요. 저는 기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인간적인 감정도 함께 담아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정한 집단 지성의 의미,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적인 위기 대처 사례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뛰어난 위기 대처 시스템을 다룰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한 글자 한 글자에 담아냈어요. 한국은 단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서로를 돕고 배려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완성하고 편집장에게 보여줬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이클, 이건 내가 쓴 기사 중 가장 따뜻한 이야기야. 독자들이 정말 큰 감동을 받을 거야. 그의 말에 저는 진심 어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기사는 곧바로 온라인과 지면을 통해 공개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을 얻었어요. 한국의 집단 지성, 그 진짜 이야기를 듣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단숨에 조회수 100만 회를 넘겼습니다.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표현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공동체 의식이 필요해요.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저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어요.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네요. 마이클 기자님,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독자들 역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저도 한국에서 살면서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많이 느껴요. 이 기사가 그 진실을 잘 전해줘서 기뻐요. 그 후 저는 다양한 방송과 팟캐스트에서도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저는 기꺼이 응했고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들이 보여준 집단 지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저를 강연자로 초대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기자의 역할과 한국에서 느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강연장에서 만난 학생들은 그때의 고등학생 자원봉사자처럼 밝고 따뜻했어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여러분의 나라에서 봤어요.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능력을 가진 멋진 사람들입니다. 강연을 마친 후 학생들은 저에게 감사합니다라며 작은 손편지를 건네줬어요. 그 중에는 한국에서 인터뷰했던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오빠가 기자님을 만나서 정말 좋았다고 했어요. 그 기사 덕분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어요. 한국에서 얻은 경험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기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을 떠날 때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때도 따뜻한 이야기를 찾아내서 세상에 전할 거야. 이제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마음과 집단 지성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내미는 작은 손길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따뜻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